안녕하세요. 실전경매 노하우 41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말소기준 권리의 다양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또 권리의 인수와 소멸을 판단하고 대항력까지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말소기준 권리를 배우신 내용을 실제 물건을 검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같이 보실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실제 댁에서 사이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대법원의 정보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권리 분석을 하는 그런 요령을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물건을 일단 검색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 물건이 특별하게 권리상의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물건이 일단 마음에 드신다면 현장 답사를 해야 되죠. 자, 저와 함께 같이 간단하게 권리 분석을 하시겠습니다. 자, 주택이 토지와 건물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4억 5,500이고요. 자, 진행하다가 결국은 취하가 됐습니다만 아래쪽에 임차인과 권리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자주 접함으로써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복잡한 물건을 큰 무리 없이 권리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의 시작은 등기부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자, 권리 분석은 등기부를 보는 것인데, 자, 이와 같은 다가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두 개 등기부를 모두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살펴야 될 것이 역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자, 토지의 말소기준 권리는 자, 2004년 7월 30일 건저당이라고 이미 나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 건저당이나 가등기도 있습니다만 이 건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고 그 이후의 권리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되죠. 자, 등기부마다 말소기준 권리는 각자 있죠. 건물에도 역시 말소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역시 2004년 11월 달에 건저당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권리가 설정됐습니다. 전세권도 있고 가등기도 있습니다만 모두 건저당 이후니까 낙찰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권리는 낙찰 이후에 깨끗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으나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나 자, 그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는 건물 등기부의 말소기준 권리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 등기부의 말소기준은 2004년 11월 12일이고 그것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죠. 자, 여기에 2004년 11월 12일 이전에 전입한 것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2004년 10월 4일에 전입했고 대항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배당 물론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못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담하실 일은 아니죠. 자, 그러면 대항력 있는 세 번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과연 배당을 받을까? 못 받으면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당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액 임차인일 때 해당돼서 소액 배당을 받는 방법. 자, 소액 임차인이 아닐 경우는 전입과 확정일이 다른 권리보다 빨라서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임차인 김 씨는 2004년 10월 4일 전입, 2004년 10월 4일 확정. 그래서 두 권리 다 같은 날이고 두 권리가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니까
말소기준 권리 건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액 배당될 것으로 보이고 전액 배당된다면 여러분이 별도로 인수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간략하게 등기부가 깨끗하다. 임차인이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배당 여부를 판단하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현장을 가보셔야 되겠죠. 현재 가치, 장래 가치. 자, 이렇게 다가구일 경우 임대를 놨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느냐. 자, 그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 자, 수리도 해야 되고 간혹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기 위해서 이사비도 지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낙찰받겠다면 얼마에 입찰해야 되느냐. 관연 경쟁자가 얼마일까.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은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자,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마포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그냥 보통의 빌라로 보입니다. 감정가 9천에 2008년 4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니까 자, 일단 빌라도 역시 이 권리 분석은 등기부로부터 시작하죠. 자, 집합건물의 등기부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바로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분 가압류인데요. 자, 지분 가압류 이후에 가압류를 한 사람이 가압류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가압류라는 것은 자, 이 소유자, 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금전 채권이 있어서 가압류한 건데 결국 그것을 실제 소유자가 되어버린 상태라면 이 가압류는 이제 권리가 사실상은 없어진 그런 내용이 되죠. 자, 이런 것을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는 채권자가 되고 하나는 채무자, 소유자가 된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같이 존재할 때 이것을 민법상 혼동이라 그러는데 혼동.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자, 어쨌든 자, 가압류권자가 소유자가 됐다. 그러면 이 가압류는 없어진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의 문제죠. 가압류권자가 소유자가 된 다음부터 이제 건저당이 설정되고 다른 권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가 신청되었죠. 여기서 말소 기준은 건저당입니다. 그래서 건저당 이후의 모든 권리는 지워집니다. 그 앞에 있는 가압류도 사실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중에 낙찰자가 된 다음에 그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등기를 소멸해달라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것을 판단하셔야 되죠. 말소기준 권리 98년 7월 20일보다 먼저 전입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하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차인의 배당은 소액으로 받는 방법, 그리고 소액이 아닌 경우는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우선 변제권은 날짜가 늦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98년입니다. 전입은 96년, 확정은 98년. 자, 두 날짜 중에 늦은 날짜에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98년 9월 달에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건저당은 98년 7월. 그러면 배당하는 순서는 건저당이 1번, 임차인이 2번이 되죠. 자, 1번이 채권 최고액 2,600을 배당받고 임차인이 5천만 원을 배당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2순위로서 5천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인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이 다 받으려면 결국 2,600 플러스 5천, 7,600 이상의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되죠. 아시겠죠? 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5천을 여러분이 부담해야 된다면 7,600 이상의 이것을 낙찰받든지 7,600 이하로 떨어져 봐야 어차피 여러분은 7,600 이상에 사는 꼴이 됩니다. 자, 감정가를 보시면 자, 현재 지나갔네요. 자, 아까
권리는 보신 대로 7,600 이상에만 입찰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됩니다. 잠깐 한번 더 볼까요? 잠깐 제가 실수로 지웠습니다만, 자, 7,600 이상의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됩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자, 충남 태안에 토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태안은 기름 유출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자, 어쨌든 경매 물건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다소 낙찰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1억 7,400짜리가 2008년 4월 현재 8,500까지 유찰된 사건입니다. 자,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등기부를 보면 83년도에 박씨 소유였다가 박씨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가압류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가압류, 그리고 이것이 경매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에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그걸 잊으시고, 자, 민사집행법에서는 전 소유자의 가압류도 배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민사집행법의 규정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도 배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의 가압류를 법원에서 인수하는 조건이 없다면 모두 배당되고 또 말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건 역시 등기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첨부한다면 두 개의 가압류가 있고 앞에 거는 전 소유자의 가압류, 뒤에는 현 소유자의 가압류고 경매 신청 채권인데, 이런 경우 앞에 가압류권자가 먼저 전액을 배당을 받고 남는 금원이 있으면 뒤의 채권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충남 영기군의 농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농지 2,000여 평방미터, 7,200짜리가 1억 2,200, 물건이 좋았나 봅니다. 무려 54명이 입찰을 했네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실행정 수도와 관련되는 토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금액의 가압류가 신보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가압류권자 신보가 가처분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등기부상의 말소기준 권리는 당연히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이후에 가처분, 그 외의 권리 모두 지워지니까 등기부는 깨끗한 상태가 되죠. 자, 이것은 농지니까 임차인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자, 신권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역시 권리분석의 시작은 등기부의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건데, 여기는 좀 특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압류만 있네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저당이나 가압류 그리고 압류도 말소기준 권리다. 여기도 말소기준 권리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압류와 관계없는 개인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임차인입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는 압류한 날짜 2005년 4월로 나타납니다. 자, 2005년 4월이 말소기준 권리고 임차인은 그보다 한 열흘 빠른 2005년 4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죠. 자, 이것이 낙찰되면 과연 배당을 임차인이 다 받느냐? 다 받는다면 인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내용입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금의 배당은 2005년 4월 12일 날 압류했다 그래서 그날 기준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금은 압류일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된 날, 세금의 법정기일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임차인보다 열흘 뒤에 압류했지만 세금이 부과된 그 법정기일은 임차인보다 빠를 가능성이 있죠. 결국 여기서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인이 두 번째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면, 그리고 앞에 받는 도봉세무서의 세금이 크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인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임차인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 압류가 언제 부과되고 그 세금이 얼마냐를 알 수 있다라면 안전하게 임차인의 인수금액을 계산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이 압류된 법정기일이나 그 금액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결국은 여러분은 이걸 낙찰 받으신 다음에 만약에 이 금액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인수가 생긴다면 불허가를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 세금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서초구에 큰 다가구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잘 보시죠. 13억짜리가 최종적으로는 취하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연습 삼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먼저 보실까요? 역시 다가구 주택은 두 개의 등기부를 모두 보셔야 됩니다. 자, 토지 등기부를 먼저 볼까요? 자, 토지 등기부를 보면 말소 기준은 2004년 6월. 그 이후에 가압류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모두 낙찰 이후에 정리가 됩니다. 자, 건물의 등기부는 말소 기준이 앞에 전세권이 있습니다만 전세권은 말소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4년 6월 1일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다른 기록은 모두 지워지죠. 문제는 전세권이 인수냐 소멸이냐인데요. 자, 그 내용을 좀 보실까요? 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보다 빠른데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 자체는 지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전세권자 정 씨가 배당 요구를 했죠. 자, 1억 2천에 대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세권 자체는 소멸됩니다. 만약에 1억 2천을 다 못 받더라도, 배당을 못 받더라도 전세권 자체는 소멸입니다. 단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으로서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외에 다른 임차인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모두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보다 전입이 빠릅니다. 그래서 전부 대항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들이 과연 배당을 또 먼저 받느냐? 배당을 받는다면 인수가 없지만 배당을 못 받는다면 낙찰자인 여러분이 인수를 해야 되죠. 자, 전체적으로 전입일과 확정일이 모두 건저당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순위에 의해서 배당 받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금액이 얼마냐? 5억 1,800. 결국 5억 1,800 이상이 낙찰된다면 임차인들은 모두 배당을 받는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인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외형상 복잡하게 보이지만 비교적 단순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부천시의 연립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연립 닷세대가요. 자, 5천짜리가 1억 1,700에 낙찰됐네요. 아마 재개발과 관련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보증금은 20%. 누군가가 낙찰받고 포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집합건물 등기부에 가장 앞에 가등기가 나오는데요. 자, 가등기는 이것이 담보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냐에 따라서 인수냐, 소멸이냐가 달라지죠. 그 이후에 많은 가압류가 있는데, 자, 그 아래쪽에 가등기권자 서씨가 배당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고 건저당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고 소멸됩니다. 가등기가 소멸되니까 그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되는데 단 임차인의 권리가 이제 문제가 되죠. 자, 임차인은 98년 이를 가등기 이전에 전입했다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 이전에 전입을 했죠. 그래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데 전입도 빠르지만 확정일자도 가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배당 자체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가등기가 2순위죠. 3천만 원 이상에 낙찰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인수가 없습니다. 1억여 원에 낙찰됐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천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건이 아주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쪽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자주 접하면 결국은 쉬운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보다 좀 어려운 것도 여러분 스스로 앞으로 하시게 되겠죠. 자,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이 되었다가 중간에 정지가 된 사건입니다.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경매가 건물 등기부가 있고요. 자, 최초의 권리는 또 가등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가등기가 두 가지 있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채권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담보 가등기만 채권이라는 용어를 쓰죠.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은 담보 가등기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면 담보 가등기고 결국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자, 아무런 문제 없이 모두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이것은 등기상이나 임차인에 대한 내용은 모두 깨끗한 것으로 되고요. 단지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검토를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사건을 또 말씀을 드릴까요? 자, 전라남도 구례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2,400만 원짜리가 2008년 4월 현재 1,2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내용입니다. 그 아래쪽에 등기부와 임차인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니까 집합 건물이죠. 맨 위에 전세권자가 나오고요. 그 전세권이 건물 전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전세권 자체는 낙찰되면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소멸이 됩니다. 자, 등기부는 문제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임차인에 어떤 문제가 있나? 전세권 자체가 말소 기준이면 2001년 6월 28일이고요. 그 이후에 전입된 임차인이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소액에 해당하니까 소액 배당금을 받고 역시 이사를 가야 되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실까요? 다음은 이것은 제가 했던 내용이네요. 자, 광주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통 중형평수고요.
1억 1천짜리가 8,400에 이미 낙찰이 되었네요.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같이 볼까요? 역시 전세권이 가장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99년에 전세권이 있었고요. 전세권 뒤에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보증보험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자, 여기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되면 가등기는 그 이후에 걸리니까 소멸이 돼야 되고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으면 가등기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집합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고 그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 요구를 했다면 자,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소 기준이고 소멸되고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등기부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되죠. 깨끗한 상태가 되죠. 자, 전세권자 유니온이 경매를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이 5천만 원을 다 배당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유니온 전세권자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니까 주민등록 전입이 없죠. 그래서 아예 대항력이란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유니온의 전세권은 소멸되는 거죠. 자, 다행히 낙찰이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400에 낙찰되었으니까 결국은 유니온이 전액 배당을 받고 나머지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고요. 가등기나 나머지는 모두 소멸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깨끗한 물건이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인천시에 큰 물건이 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빌딩으로 보입니다. 자, 아주 큰 물건이죠. 금액도 29억입니다. 낙찰은 13억 정도에 됐네요. 자, 아래쪽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은 복잡하니까 빼고요. 등기부상의 권리와 임차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이 많으니까 토지 등기부를 먼저 말씀을 드리죠. 토지 등기부는 대영상호에서 2003년도 건저당 설정을 했고요. 당연히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건저당 가압류가 있지만 모두 낙찰된 다음에 소멸되죠. 토지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입니다. 건물 등기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상의 말소기준 권리인 건저당이 여기 있고요. 건저당보다 앞서서 두 개의 전세권이 있습니다만 이 전세권은 일부 전세권이죠. 그래서 말소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이 전세권자 신맥과 강씨가 자, 위쪽에 보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맥과 강씨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죠.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선순위 전세권 두 개는 인수입니다. 다시 아래쪽을 볼까요? 건물 등기부상에, 그러니까 결국 말소기준 권리는 2003년 6월 28일 대형상호의 저당이고요. 전세권은 두 개 다 인수죠. 자, 1억 850만 원은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 외의 권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게 있느냐, 늦느냐를 따져서 말소기준 대항력을 먼저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2003년 6월 28일인데 자, 그것보다 빠른 임차인들이 많이 있죠. 2003년 6월 달보다 먼저 전입한 많은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임차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입한 날짜도 빠르지만 확정일자도 빠릅니다.
자, 전입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면 배당도 먼저 받죠. 자, 그렇다면 거의 인수가 없는 겁니다. 자, 나머지 대항력 없는 사람은 배당이 없다 하더라도 인수가 아니죠. 또 일부는 소액으로 배당을 받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대항력은 없지만 소액으로 또 배당을 받죠. 자, 어쨌든 낙찰자는 아까 그 전세권 2건만 인수하고 그 외에는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큰 물건이지만 비교적 깨끗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울산시의 다가구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역시 내용이 모두 복잡한데요. 큰 물건이고요. 2억 3천짜리가 자, 여러 번 유찰돼서 2,400까지 떨어졌다가 누군가 낙찰된 다음에 불허가 나고 다시 경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되었네요. 제가 미리 살펴보니까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낙찰자도 미리 봐두시죠. 이것은 아니네요. 낙찰자는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아래쪽에 일단 등기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경매가 들어왔다는. 자,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자, 위쪽에 건물 등기부를 보면 역시 경매 신청한 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 자, 이 위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자, 전세권, 주택 임차권 이것은 건물 일부에 대한 것입니다. 3층 남쪽, 주택 남쪽, 그러니까 전부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되지 않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를 신청한 김 씨가 위에 보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이 그 보증금 4,500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위에 있는 모든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는 아닌데 모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김 씨, 정 씨 모든 사람들이 다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김 씨도 배당 요구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경매 신청한 것 자체가 배당 요구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다 했으니까 전세권자는 모두 경매로 소멸되죠. 자, 전세권자가 경매로 낙찰되면 배당 요구했으니까 소멸되지만 만약에 미배당이 있다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수해야 됩니다. 자, 결국 자, 여기 나타나는 자, 한 사람만 빼고요. 자,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이 자, 2억 4,600에서 4,500을 뺀 2억 100만 원이죠. 2억 100만 원이 대항력이 있는 금액입니다. 결국 이것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2억 100만 원 이상의 낙찰이 되어야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도 배당이 나가는, 그래서 무익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아주 저가에 낙찰됐는데 무익녀가 되니까 결국 불허가 된 거죠. 자, 불허가 되니까 법원에서는 무익녀 문제로 이것을 진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무익녀가 되지 않는 금액, 자, 2억 400. 자, 2억 100에다가 경매 비용을 보태면 이 정도 금액이 되죠. 자, 이 금액에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경매를 진행을 했었고, 제가 볼 때는 결국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김 씨가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것은 권리 분석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권리의 인수와 소멸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말소기준 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대위변제에 의해서 원래 정해져 있던 말소기준 권리가 변경되는 때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대위변제는 다음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